내가 쓰러진 날 세상이 멈추고 나는 처음으로 나를 보았다. 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바닥에 쓰러진 그 순간 나는 깨달았죠. 내가 30년 동안 살아온 인생이 사실은 천천히 죽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걸. 그날 아침은 유난히 바빴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내 인생은 늘 바빴죠. 30년을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요. 알람이 울리기 5분 전에 눈이 떠지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출근 전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넥타이를 매고 현관문을 나서는 시간까지 모든 게 기계처럼 정확했죠. 아내는 가끔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쯤 좀 쉬려고 해? 그럴 때마다 나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쉬면 우리 집이 굴러가겠어? 그 말은 반쯤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기만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내 나이 57세 인생 이야기 시작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그날도 어김없이 지옥 같았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객차 안에서 나는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었죠. 등 뒤에서는 누군가가 자꾸 밀어댔고 앞에서는 사람들의 체온이 숨막히게 밀려왔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쿡 하고 찌르듯 아팠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러나 했죠. 어제 야근했으니까. 요즘 프로젝트가 바쁘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공기가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갑자기 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서서히 그러나 강하게 죄어들기 시작했고 귀에서는 피가 몰리는 듯한 웅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야가 물결처럼 흔들렸고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현실이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왜곡되고 희미해지고 결국 사라지곤 했습니다. 저기요. 이분 쓰러져요. 누군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내 다리는 이미 힘을 잃은 상태였죠. 나는 그대로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지하철 손잡이가 천천히 뒤틀리며 멀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어두워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눈을 떠보니 나는 병원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천장은 새하얗고 공기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아프게 당겼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였죠.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래된 과로가 누적된 상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나를 똑바로 보며 덧붙였습니다. 지금처럼 살면 위험합니다. 반드시 속도를 줄이셔야 합니다. 속도를 줄이라니.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금껏 달리는 것만 알고 살았는데 나는 멈출 줄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속도를 줄인다는 거지? 의사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몸은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께서 무시하셨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병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 낡은 형광등, 그리고 천천히 돌아가는 환풍구 소리.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었던 걸까? 나는 왜 이토록 나를 몰아붙이며 살았던 걸까? 병실 창밖으로는 봄빛이 들어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있었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춰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보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모하게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나를 방치해왔는지,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는지. 의사는 퇴원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인생을 다시 설계하세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쓰러진 이 순간이 단순한 몸의 경고가 아니라는 걸. 이것이 내 인생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첫 장면이었다는 걸. 그리고 곧 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무너지는 건 몸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라는 사실을.
회사의 걱정은 모두 가짜였다. 팀장님 없으면 저희 일 못합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회사는 이미 나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회사 사람들의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죠. 선배님 괜찮으세요? 빨리 쾌차하세요. 팀장님 없어선 저희 일 못합니다. 어서 돌아오세요.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나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래 회사 사람들은 그래도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내가 30년 가까이 쏟아부은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정말로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뒤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가장 믿었던 후배 민호에게서 유난히 긴 메시지가 왔습니다. 평소 그는 짧게 답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달랐죠. 메시지를 열어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선배님 이런 얘기 드려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선배님이 쓰러진 그날 회사에서 긴급 구조조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자리는 건강 이슈로 장기 업무 불가 항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미 대체 인원 파악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너무 비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선배님께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나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 통증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대체 인원 파악 중? 건강 이슈로 장기 업무 불가? 나는 그저 3일 입원한 것뿐이었습니다. 아직 퇴원도 하지 않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벌써 나를 지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수십 개의 걱정 메시지들은 진심이 아니라 겉으로만 보이는 예의였다는 걸. 빨리 쾌차하세요 라는 말 뒤에는 하지만 자리는 비워둘 수 없어요 라는 속내가 숨어 있었던 거죠. 나는 침대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동안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보다 회사에 충성했던 수많은 밤들. 아이 생일날 회의 때문에 집에 가지 못했던 날. 명절 아침에도 PPT를 만들며 보냈던 새벽들. 아내가 우리 가족은 언제쯤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라고 울먹였던 그 목소리.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일해야 우리 가족이 편하게 사는 거야. 조금만 더 참아줘. 승진하면 여유 생길 거야. 하지만 승진은 했고 여유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임만 늘어났고 집에 가는 시간은 더 늦어졌죠. 나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가족을 위해 일한 걸까? 아니면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발버둥 친 걸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나는 회사를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착각을 믿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약 내가 죽었다면 회사는 얼마나 슬퍼했을까. 장례식에 화환이나 보내주고 일주일 뒤면 내 이름은 잊혔겠지. 내 자리엔 새로운 사람이 앉아서 내가 만들었던 기획서를 수정하고 있겠지. 아픈 것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쏟아부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 시간의 대가를 대체 인력이라는 말로 돌려준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네 괜찮나? 많이 놀랐겠어. 그런데 말이야 자네가 맡았던 프로젝트 말이야. 급한 게 있어서 일단 김 대리한테 넘겼네. 자네 회복되면 다시 맡으면 되니까 푹 쉬게.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냉정했습니다. 자네 회복되면 다시 맡으면 되니까.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었죠. 회복 안 되면 그냥 김 대리가 계속 맡아. 우린 상관없어. 나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3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명절도 가족의 눈물도 희생하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쓰러진 지 단 사흘 만에 회사는 나를 대체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미련도 없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배신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리고 진짜 무너지는 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아내의 입에서 나온 당신이라는 이름. 당신 말대로 준비해야겠지. 폭도 너머로 들린 아내의 목소리.
그 당신은 나를 부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오전 10시쯤이면 병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부은 도시락과 과일을 들고 들어왔죠. 오늘 좀 어때? 약은 제때 먹었어? 의사 선생님은 뭐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표정이 어딘가 달라졌습니다. 걱정,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 그녀의 눈빛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아내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보고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 전화 좀 받을게. 그리고는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그저 누구한테 전화가 왔나 보다 생각하며 침대에서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습니다. 목이 말라서 폭도 쪽 정수기까지 걸어갔죠. 그때였습니다. 폭도 모퉁이 너머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그래. 이 사람 이제 예전처럼 일 못해. 당신 말대로 준비해야겠지. 순간 내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아내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낮고 차분하고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말투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사람과 대화해온 것처럼. 누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걸까? 누구와 함께 준비를 얘기하는 걸까? 그리고 예전처럼 일 못해라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 나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폭도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전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쪽을 보지 못했죠. 나는 조용히 그녀 옆에 섰습니다. 누구랑 통화한 거야? 아내는 깜짝 놀라며 몸을 돌렸습니다. 휴대폰을 황급히 끊더니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상담 받던 지인이야. 별거 아냐.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표정도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눈동자 하나 저리지 않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짓말이었다는 걸. 상담? 무슨 상담? 그냥 요즘 힘들어서 심리 상담 받고 있어. 당신 걱정하지 마. 아내는 내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들어가. 오래 서 있으면 안 돼. 그리고는 나를 병실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고 폭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멀리 들렸습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되짚었습니다. 예전처럼 일 못해. 당신 말대로. 준비해야겠지. 그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누군가와 함께 나 없이 살아갈 미래를 말하고 있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심장이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긴 세월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두 아이를 낳았고 함께 웃었고 함께 울었습니다. 당신이랑 늙어가는 게 행복해. 그녀가 몇 년 전 결혼 기념일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당신이라는 이름은 나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당신 말대로 준비해야겠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를. 뼈가 부러지는 것보다 더 아픈 고통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고통은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온다는 걸. 새벽 3시 나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 침대 환자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폭도에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켜서 아내의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까? 물어볼까?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는 게.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쓰러진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회사의 배신은 서막에 불과했다는 걸. 이제 진짜 무너지는 건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라는 걸. 내가 모르는 내 진단서.
봉투 안에는 내 이름으로 된 진단서가 있었습니다. 날짜는 내가 쓰러지기 한 달 전. 나는 그날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옷이랑 필요한 거 좀 챙겨올게. 저녁쯤 올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천천히 와. 조심히 다녀와. 아내는 가방을 놓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죠. 혼자 남은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나는 침대 옆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가져온 옷까지 세면도구 책 몇 권. 그런데 가방 구석에서 뭔가 딱딱한 게 손에 닿았습니다. 갈색 봉투. 접혀 있던 봉투를 꺼내보니 앞면에 아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쓰러지기 전부터. 그 문장은 끝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말하다가 멈춘 것처럼.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이 나올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내가 알아서는 안 될 무언가라는 걸. 봉투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것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문서를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학병원 진단서. 환자명 김태수. 검사일 2023년 9월 18일. 진단명 심근경색 고위험군 심장기능 저하. 소견 장기간 과로로 인한 심장 근육 약화 소견. 즉시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 필요. 지속시 급성 심근경색 발생 가능성 높음.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9월 18일. 내가 지하철에서 쓰러진 날은 10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단서는 내가 쓰러지기 한 달 전에 발급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날 병원에 간 적이 없다. 그럼 이 검사 결과는 무엇인가? 누가 내 이름으로 검사를 받았단 말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대신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내가 나를 몰래 검사시킨 결과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그리고 진단서 아래에 붙어 있는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포스트잇에 아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책임지기 힘들다. 그 순간 손끝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진단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또 한 번 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책임지기 힘들다. 이 사람? 나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진단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내가 언젠가 쓰러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서도 그 사실을 나에게는 숨겼습니다. 대신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당신이라고 부르는 그 남자에게. 이 사람 책임지기 힘들다고.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병실 시계는 째깍째깍 소리를 냈고 폭도에서는 간호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내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왜 나를 속였을까? 그리고 왜 그 사람에게 먼저 말한 걸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아내는 이미 나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나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아프다는 사실보다 숨겼다는 게 더 아프다. 진단서를 받았을 때 아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남편이 위험해. 빨리 알려줘야 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짐이 될 거야.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함께 늙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신 아프면 내가 옆에 있어 줄게. 결혼할 때 아내가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아픈 순간 그녀는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심장 통증보다 더 아팠습니다. 배신의 고통은 몸이 아니라 영혼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병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진단서는 다시 봉투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그걸 봤다는 걸 알면 안 됩니다. 아직은.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하지? 회사는 나를 버렸고 아내는 나를 숨기고 있다. 그럼 내 인생에서 진짜인 건 뭐가 남아있는 거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더 깊은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나는 아직 진실의 절반도 알지 못한다는 걸. 재활은 나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다. 걷기 3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죠. 이건 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는 걸.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8개월은 정말 중요합니다. 몸이 회복되려면 마음의 균형도 함께 찾아야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환자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균형이라니 그게 대체 뭘까? 퇴원 후 일주일 뒤 나는 재활센터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밝은 조명, 고무 바닥, 그리고 벽을 따라 설치된 손잡이들. 환자들이 천천히 걷고 있었고 물리치료사들이 옆에서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 이쪽으로 오세요. 물리치료사가 나를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걷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천천히, 무리하지 말고요.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첫 재활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걷기 3분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에는 힘이 풀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였고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잠깐만요. 나는 벽을 짚고 멈춰 섰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게 정말 내 몸인가? 3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걷는 것조차 이렇게 힘든 건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아내의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 책임지기 힘들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은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 아마도 지금의 나는 책임지기 힘든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이건 나를 위한 싸움이니까. 나는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나, 또 한 발, 둘. 숨이 가빠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마. 나를 위해 걷는 거야. 그날 처음으로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해 걷고 있다는 걸. 회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아내를 위해서도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발 한 발 움직일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회사를 위해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김태수 씨, 잘하셨어요. 물리치료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날 치고는 정말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나무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재활센터에서 돌아온 후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수척한 얼굴, 깊어진 주름, 지친 눈빛. 이 사람이 나구나. 30년 동안 나는 거울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출근 전 면도할 때, 넥타이 맬 때 그저 형식적으로 본 것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는 진짜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살았니? 거울 속 나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몰아붙였어? 왜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어?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재활은 몸의 회복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회복이었다는 걸. 다음 날 나는 다시 재활센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전날보다 조금 더 걸었습니다. 5분, 7분, 10분. 숨은 여전히 가빴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대단하세요. 이 속도면 생각보다 빨리 회복하실 것 같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천천히 제대로 하려고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살 거야. 회사는 나를 버렸고 아내는 나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버렸다는 걸. 그리고 이제 나를 다시 찾아가는 중이라는 걸. 재활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나는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고 회복해야 할 건 심장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돌아가자는 말보다 더 잔인한 침묵. 다시 잘해볼 수 없을까?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죠. 그 눈물 속에 나는 없다는 걸.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재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아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째깍째깍째깍. 저기.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연락 끊었어.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고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없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심장이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아내는 울음기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두 아이를 낳고 키운 사람, 웃음도 눈물도 고통도 함께 나눴던 사람. 하지만 그 눈 속에 나는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해서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외로워서 불안해서 혹은 죄책감 때문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은 나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너무 오래 서로를 놓쳐왔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울음은 진심일까? 아니면 그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위로일까? 아내는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우리 관계를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울음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부서졌습니다. 너무 많은 거짓이 쌓였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내가 쓰러졌을 때는 말하지 않았어? 왜 그 진단서를 숨겼어? 왜 그 사람에게 먼저 말했어?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어. 그리고 언제까지나 내 편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당신은 나를 책임지기 힘든 사람이라고 적었지. 아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순간적으로 힘들어서 쓴 거야. 진심이 아니었어. 진심이 아니었다고? 나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진심은 뭐였어?
그 남자에게 전화하면서 당신 말대로 준비해야겠지라고 한 게 진심 아니었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어떤 변명보다 더 진실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고 거리에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고 싶다는 건 알아.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떠났어. 무슨 말이야?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당신을 떠났다는 거야.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나는 이제 당신 옆에 서 있는 나를 상상할 수 없어. 그건 미움 때문이 아니야. 그냥 더 이상 사랑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야. 아내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다시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될 줄. 나는 그녀의 울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 이혼해.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야 해. 아내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원한다면.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혼자 울었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끝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떠나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일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가장 정직한 대답이라는 걸. 돌아가자는 말보다 더 잔인한 건 돌아갈 곳이 없다는 침묵이었습니다. 서로가 지치고 외로웠던 시간들. 하지만 재활을 하며 깨달았죠. 그녀를 배신하게 만든 건 다른 남자가 아니라 나였다는 걸. 며칠 동안 나는 아내를 미워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 있지?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떠난 것 같아서.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먼저 준 것 같아서. 나를 책임지기 힘든 사람이라고 적었던 그 메모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쉽게 버려질 사람이었나? 하지만 재활을 하다 보니 생각도 함께 천천히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센터에서 걸으며 벽을 짚고 쉬며 숨을 고르며 나는 조금씩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발, 두 발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지? 한 발, 두 발. 아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나는 제대로 들어준 적이 있었나? 한 발, 두 발. 아내가 외롭다고 했을 때 나는 옆에 있어줬나? 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나를 배신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이 그녀를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불도 켜지 않고 그저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쁘잖아. 프로젝트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이해 좀 해줘. 아내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외로워. 그때 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알았어, 이해해. 곧 나아질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아내의 외로움은 그렇게 묻혔습니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도 힘들다는 말로 그녀의 고통을 덮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육아로 지쳐 있었고 집안일로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당신 주말에 좀 같이 있어줄 수 있어?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 좀 쉬고 싶어. 커피 한 잔만 혼자 마셔도 좋겠어. 하지만 나는 대답했습니다. 주말에도 회의 있어. 미안해. 그리고는 노트북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늘 혼자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었지만 어른으로서는 혼자였습니다. 말할 사람도 기댈 사람도 없이 그저 견뎌야만 했습니다. 재활센터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말 못한 상처와 걷어내지 못한 불안이 조금씩 우리를 벌려놓았구나. 그리고 결국 그 틈 사이로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이해해주는 사람.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아내를 외롭지 않게 해주는 사람. 나는 그 사실이 배신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만큼 오래 아내를 혼자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다가왔습니다. 김태수 씨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저 뒷모습을 봐왔는데 나는 단 한 번도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 됐어. 아내가 식탁에 음식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식탁으로 갔습니다. 밥을 먹으며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그동안 많이 외로웠지? 아내는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생각해보니까.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당신을 혼자 두었던 것 같아서.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늦었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알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 나도.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미움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지키는 법은 몰랐습니다. 서로가 지쳤고 서로가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혼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구나. 그저 서로를 놓친 결과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미움을 놓아야 나도 자유로워진다는 걸. 나를 버린 건 결국 나였다. 6개월간의 재활 끝에 깨달았습니다. 나를 버린 건 회사도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나 자신이었습니다. 재활이 6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30분 넘게 걸을 수 있었고 계단도 천천히 오를 수 있었습니다. 숨은 여전히 가빴지만 예전처럼 쓰러질 것 같은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재활센터에서 걷기 운동을 마치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나는 물을 마시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쓰러졌을까?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처음에는 회사를 탓했습니다. 회사가 나를 너무 혹사시켰어. 회사가 나를 도구처럼 썼어. 그 다음에는 아내를 탓했습니다. 아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했어. 아내가 나를 배신했어. 하지만 6개월간의 재활을 하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버렸다는 걸. 회사의 기대에 매달렸던 수많은 시간들.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던 날들. 주말에도 명절에도 일했던 순간들.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책임감이야. 이게 가장의 의무야. 이게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그건 책임감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쉬면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멈추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느슨해지면 나는 실패자가 될 거야.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는 나를 혹사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피곤해도 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파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어지러워도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은 계속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병원 한번 가봐. 괜찮아. 바빠서 그래.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좀 쉬어. 나중에. 지금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 아내는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걱정조차 귀찮아했습니다. 가족의 외로움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나. 아이들이 아빠 주말에 놀이공원 갈래? 라고 물었을 때 다음에 아빠 바빠 라고 대답했던 나. 아내가 우리 오랜만에 영화 볼까? 라고 했을 때 피곤해. 집에서 쉬고 싶어. 라고 말했던 나. 나는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가족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왔습니다. 나는 말뿐인 책임감에 사로잡혀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돌보지 않았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을 쳤습니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뭔가가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버린 건 결국 나였구나. 회사가 나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그저 회사였을 뿐입니다. 나를 필요로 할 때는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곳. 그게 회사의 본질이었습니다. 아내가 나를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외로웠고 두려웠고 나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았을 뿐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나였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버렸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도 나를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물리치료사가 다가왔습니다. 김태수 씨, 오늘은 표정이 밝아 보이네요. 좋은 일 있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뭔가 깨달았어요. 좋네요. 재활은 몸만 회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도 함께 회복되는 거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정말 잘하고 계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는 잘하고 있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있으니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개월 전에 나와는 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지쳐 있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생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울 속 나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너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 이제부터는 너를 소중히 할게.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회사의 기대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나를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학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진짜로. 온전히.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일으켜 세웠어. 쓰러지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회사에 매달리고 책임감에 짓눌리고 나를 잃어가며. 하지만 쓰러졌기 때문에 나는 멈출 수 있었습니다.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를 버린 건 나였어. 그렇다면 이제 나를 살릴 수 있는 것도 나야.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마지막 대화, 마지막 진심. 당신이 아프면 우리 삶이 무너질까봐 무서웠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던 시기였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조심스럽게 내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째깍째깍째깍.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난 무서웠어. 뭐가?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프면 우리 삶이 무너질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진단서를 처음 봤을 때 난 너무 두려웠어. 당신이 쓰러지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뿐이었어. 그래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야? 응.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면 당신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았어. 그리고 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우리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아내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게 무서웠어. 무슨 말이야? 나는 회사에서 살았어. 집에 있어도 마음은 회사에 있었지. 당신이 뭐라고 말해도 제대로 듣지 않았어.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해도 피곤하다고 했고. 나는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가 남처럼 느껴졌어.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지.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 나도 그랬어. 당신 옆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어. 미안해. 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혼자 두고 미안해. 아내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 다른 사람한테 기댄 것도 당신을 숨긴 것도.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이해해. 당신도 힘들었을 거야.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앉아 각자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우리 관계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진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두려움을, 외로움을, 고통을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나는 가장의 역할을,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하지만 그 역할 뒤에 숨겨진 진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외면당해 왔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 다르게 살 수 있었을까?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마 힘들었을 거야.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몰랐으니까. 표현하는 법도 이해하는 법도 몰랐어. 아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 우린 참 서툴렀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린 서툴렀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그 순간순간에는 아내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는 말자. 서로를.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았어.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당신도 나쁜 사람 아니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진심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순 없다는 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상처가 쌓였고, 너무 많은 것들이 부서졌습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지키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우리는 끝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마침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안녕 우리의 30년. 고마웠어 함께했던 시간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자. 이제 나는 나로 산다. 심장이 안정됐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단순히 회복한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난 거라는 걸. 재활 8개월째. 나는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죠. 심전도 검사를 마치고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안정됐습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수치도 좋아졌고 심박도 안정적입니다. 이제는 예전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나는 괜찮아진 거구나. 의사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예전처럼 무리하면 안 돼요. 지금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살 겁니다. 병원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8개월 전 지하철에서 쓰러졌을 때 나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회사는 나를 버렸고 아내는 나를 떠났고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누구의 남편으로 살았습니다. 아내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애썼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누구의 직원으로 살았습니다. 회사의 요구를 들어주려 밤낮 없이 일했고 상사의 인정을 받으려 나 자신을 혹사시켰습니다. 누군가의 버팀목으로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사회를 위해. 하지만 정작 나를 위해서는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는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언덕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8개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한 발 한 발. 숨이 조금 가빴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조금 떨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끊임없이 달리는 자동차들. 예전에 나는 저 속에서 살았습니다. 숨 가쁘게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지만 지금의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산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더 이상 회사의 톱니의 바퀴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학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나는 그저 나로 살면 됩니다. 언덕을 내려오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 삶은 느리다. 예전처럼 빠르게 달리지 못한다. 하지만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커피도 서서 마셨습니다. 출근 전 5분, 그게 내가 가진 여유의 전부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게 삶이구나. 이렇게 느리게 조용히 나를 느끼며 사는 게 삶이구나. 그날 저녁 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내와의 이혼이 정리되고 나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재활센터에서 받은 수료증. 원룸은 작았지만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나는 짐을 풀고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직원도 아닌 그저 나로서. 그날 밤 나는 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문득 8개월 전이 떠올랐습니다. 지하철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나. 병원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보던 나. 회사의 배신에 무너지던 나. 아내의 메모를 발견하고 울던 나. 그 순간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만약 쓰러지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나를 잃어가면서. 하지만 쓰러졌기 때문에 나는 멈출 수 있었습니다.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때의 나. 무너져줘서.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줘서.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느리지만 단단합니다.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